여러분, 또다시 변곡점이 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1월도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바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요. 벌써 2월을 향해서 가고 있죠.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요. 지금 변곡점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변곡점이 곧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자, 오늘 주제는요. 변곡점이 오기 전에 움직여라. 이런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는 설 연휴이기 때문에 강의가 한 주 빠지고요. 2월 5일 날 2월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수요일 오후 2시고요. 선착순 10명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약은 필수고요. 주제는요. 설 이후 반드시 잡아야 할 역세권 소액 투자처 공개로 준비했습니다. 자, 항상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재테크 시장에서 돈을 버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이 돈을 벌 수 있다면 공부가 절대 필요하지 않겠죠.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죠. 누가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이 재테크에서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가 좌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설 이후에 반드시 잡아야 될 역세권은 어딘지, 거기에 우리가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유망한 그런 소액 투자처, 역세권 소액 투자처. 물론 우리가 빌라를 산다는 개념은요, 그냥 빌라를 사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에 투자하는 겁니다. 재개발 투자처를 공개하는 그런 시간 준비합니다. 그때 못 오시는 분들 1:1 개별 상담 항상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사야 될 거, 팔아야 될 거, 어떻게 지금 시점에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십시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드디어 탄핵 정국이 이제 종료됐죠. 그래서 이제 탄핵 정국으로 인한 시장 혼란은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근데 탄핵 정국은요,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이 탄핵 정국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엎친 데 덮쳤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만, 하지만 박근혜 정부 탄핵 시기에는 오히려 가격이,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랐고요. 노무현 정부 탄핵 시기는 하락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탄핵 때문에 집값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탄핵 정국도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은 훨씬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변곡점. 자, 2023년, 24년, 지난해죠. 24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2월이 바닥이었습니다. 12월이 바닥이었고요. 1월부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 11월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766건이었는데요. 2022년 12월 달에 910건으로 뛰었습니다. 910건으로 올랐어요. 계속 떨어졌죠. 그러니까 2022년 10월 달은 800 몇 건이었는데 2022년 11월 달은 766건으로 떨어졌고요. 그런데 12월 달이 되니까 910건으로 약간 반등을 했어요. 약간 반등을. 하지만 여기 반등한 수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저는 1월 달을, 2023년 1월 달을 변곡점이 생겼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달, 2022년 12월 달에서 1월 달이 되니까 910건에서 1497건, 약 1500건으로 갑자기 팍 늘어나죠, 거래량이. 자, 그래서 1월 달이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1월 달이 확실한 변곡점이 생겼죠. 그러면서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계속 올랐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오르다가 여기 8월달까지 4,046건으로 피크를 칩니다. 피크 꼭대기를 가다가 9월달부터 3,513건, 10월달 2,418건, 11월달 1,916건 계속 떨어지죠. 계속 거래량이 떨어집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12월달 되니까 1,916건, 12월달에 1,800, 2023년 12월달 1,871건 계속 떨어지다가 2024년 1월이 되니까 비로소 1,871건에서 2,687건으로 확 뜁니다. 자, 이때 1월 달에 변곡점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계속 가격은 오르기 시작해서요. 7월 달이 되니까 피크가 됐어요. 9,218건으로 9,218건 거래가 됐죠. 자, 이렇게 가다가 7월 달 가다가 제일 높게 거래가 되다가 8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계속 지난해 11월 달에 3,341건, 12월 달에 2,885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3년, 24년도가 비슷하게 거래량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변곡점이 생기면서 가격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요. 자, 올해 시장, 25년도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했던 건 2월이나 3월경이 변곡점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왜 2월, 3월이에요? 본래는 2월 달에 변곡점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탄핵 정국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으면 3월, 빠르면 2월 달에 시장에 변곡점이 생깁니다. 자, 변곡점이 생긴다는 의미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뭔가 내가 투자를 생각했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투자를 생각했다면. 투자 생각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죠. 하지만 투자를 생각했다면 아직 지금 1월 후반이니까 2월 달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우리가 시간은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 정부의 공급 계획은 분명히 차질이 생길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1기 신도시 특례법으로 개발. 자, 이렇게 정부에서 내놨던 이게 다 뭐예요? 공급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죠. 공급을 빠른 속도로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차질이 분명히 생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이게 보면요. 항상 이런 패턴으로 움직여요. 이 보수 정권은 무조건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예요. 규제 완화예요. 그리고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그러니까 집값 안정책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수 정권은 뭐예요?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런데 이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항상 뭘 해요? 규제를 강화해서 집을 못 사게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달라요. 이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 정부 정책이 완전히 틀리죠. 그렇죠? 어떤 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판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이 선진국들처럼 집에 대한 규제는 좀 정부에서 약하게 하고 시장 논리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유럽이나 이런 데들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물론 강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왜? 우리는 부동산 자산을 이 개인 자산 중에서요. 개인 자산 중에서 크게 나누면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한 75%나 돼요. 75%. 그리고 금융 자산이 한 20%, 기타 자산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개인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워낙 너무 커. 미국 같은 경우도 한 35%밖에 안 되거든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유독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이 경제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하는 편이죠. 이해는 가는데 원칙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놓는 게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급이 차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공급이. 그런데 여러분들 수요 공급 별거 아니다. 우습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수요와 공급은 부동산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다들 아는 얘기예요. 너무도 쉬운 얘기지만 막상 우리가 투자를 생각하고 투자를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이 수요 공급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너무도 당연해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집값은 오르는 거고요. 수요가 공급보다 작아.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공급이 훨씬 많아, 수요보다. 그러면 집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태까지 노력을 사실은 해왔지만 왜 재개발 재건축이냐? 도심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빠르게 공급을 하겠다.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뭐 3기 신도시 조기 착공하겠다. 안 되니까 그린벨트도 해제하겠다. 지금 공급을 늘리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근데 이런 공급 계획의 차질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매매 전세 시장, 우리 이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을 여러분들 항상 투자하실 때는 정말 잘 생각을 잘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현 정부는 왜 이 공급에 목을 메고 있을까요? 왜 우선순위를 공급으로 내놓을까요? 주택 공급 위축, 민간이 번 돈을 자구책으로 내놓아야 이 신기원 교수가 국토연구원장으로 갔네요. 그래서 국토연구원장이 한 얘기인데요. 신기원 국토원장은 주택 공급 심각성 강조, 국토연구원 서울 2, 3년 후 집값 불안 경고, 서울 지난해 공급계획 대비 인허가 32%밖에 안 된다. 착공, 준공 모두 50%를 못 넘었다. 그래서 금융비용이 높아서 지금 뭐 원자재 값 다 오르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죠. 집을 져서 이게 건설사들, 민간 건설사도 남아야지 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남아야지 뭐 짓거나 할 텐데 돈이 안 남으면 안 짓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의 특성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2, 3년 뒤에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이 될 우려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서울은 2, 3년 후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 집값이 불안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했는데 이게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든지 진보 정권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오히려 좀 늦춰질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권부터 이 본격화된 주택 공급 부족. 그 당시에 계속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집이 부족하지 않다. 공급이 필요 없다. 물론 거의 정권 말기에 가서 주택 공급의 부족을 인지를 했지만 그때는 인식을 하고 상기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계속 임기 내에 거의 계속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정권부터 본격화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 우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리겠다고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지금 현 상태에서 냉정하게 보면은 공급은 미뤄지거나 예정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미뤄지거나 예정보다 늦춰지게 되면은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게 오히려 비싸지는 거죠. 기존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지금 올해 시장에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볼 것은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경제신문에. 서울 다 제쳤다. 집값 상승률 1위 동네 가봤더니 반전 결과. 1위 동네가 어딜까요? 집값 상승률 1위. 지난해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 기록한 곳은 경북 상주예요. 상주. 이거 너무 신기하죠? 지난해 12.36%가 뛰었대요. 그래서 서울 주요 지역 상승세를 모두 제쳤다. 상주가 도대체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나 보니까 여기 상주를 한번 보자고요. 상주의 적정 수요, 매년 공급돼야 될 요 적정 수요가 빨간 선인데요. 459가구가 매년 들어와야 된다는 게 매년. 그런데 2021년도에 570가구로 이때는
459가구 적정 수요보다 좀 더 많이 들어왔죠. 2021년도. 그러고선 지금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무야, 공급이 없어. 자, 수요는 그래도 존재하죠. 적정 수요 459가구.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공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뛰게 돼 있죠. 그래서 공급이 가장 부족한 지역을 우리가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주에 가서 경상북도에 가서 투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극화가 커지기 때문에요. 여기는 아파트 적정 수요가 459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있기는 있지만 작아요, 수요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오르고 제가 이거를 이 기사랑 이 데이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가격은 오른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서울시 아파트를 한번 보면요. 서울은 적정 수요가 46,659가구라고 해요. 이게 아실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서울이든 뭐 어디든 간에 적정 수요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보면은요. 근데 이게 다른 그 사이트에도요, 비슷비슷해요. 조금씩 틀릴 수는 있지만 비슷비슷합니다. 자, 서울의 적정수요 46,659 가구인데, 지금 보면은 요 빨간 선이죠. 요 빨간 선. 빨간 선이 비슷하게 같은 해가 2019년도와 2020년도였어요. 그렇죠? 2019년도, 2020년도.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다 지금 공급이 부족하죠. 공급이 부족하죠. 그런데 올해는 그나마 4만 가구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문제는 내년부터가 큰 문제다. 2026, 27 공급이 거의 없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공급 얘기를 오늘 많이 하냐면요. 금리를 내리는데 집값에 영향이 별로 없네.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대출 규제를 딱 하자마자 갑자기 거래량이 쭉 줄어들면서, 그렇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아이고 집 일단 좀 사지 말자 이렇게 대출 규제 효과는 금세 오죠. 그러나 이런 것들의 영향보다도 가장 큰 거는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 즉 금리가 아무리 낮고 하더라도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지역은요, 집값이 안 오릅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더라도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집값이 오릅니다. 즉 수요와 공급, 이 공급의 영향은 가장 집값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대출 규제 효과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대출 규제 효과는 강렬하게 오지만 시장에 강렬하게 빠르게 옵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6개월을 못 넘긴다 얘기했죠, 제가. 반대로 이 금리의 효과는, 영향은요,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집값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수요 공급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초양극화 시장으로 올해는 진행이 될 거다. 규제가 안 풀리고 다주택자 규제 이런 것들이 더 계속 유지가 되고,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별로 없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규제가 강할수록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규제가 가면은 똘똘한 한채 쏠림 이런 것들이 현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입지가 좋은 집값이 비싼 이런 동네들은 계속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고요. 반대로 저가 지역들은 떨어지는 이런 양극화가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양극화가 커질수록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서울의 집을 한 채 가지고 지방이나 이런 데 가서 며칠 살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한 5채, 6채밖에 못 샀어. 서울에. 근데 지금은 11채 이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1채 이상. 이게 상당히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올해 시장은 그래서 초양극화 시장으로 점점 진행이 될 거다. 양극화도 문제인데 초자가 붙죠. 초양극화 시장으로 진행이 돼서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하느냐가 올해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초양극화 시장의 살아남는 투자법. 자, 먼저 여러분, 내 집 한 채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내 집 전세 살지 마세요. 전세 사는 거 정말 바보짓입니다. 내가 여력이 안 돼서 전세 살다가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장만하는 거, 이건 당연히 정상 수순이에요. 하지만 돈이 있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수도 있는데, 집을 살 수 있는데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집을 못 사는 분들 정말 안 됩니다. 내 집 한 채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집 한 채는 일단 장만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력이 된다면 내 금액, 맞는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한 채는 필수고요. 투자는 선택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려요. 자, 재개발, 재건축은 도심에서 공급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빈 땅이 없으니까요. 결국 있는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공급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인데,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무조건 재개발한다, 무조건 재건축한다 그러면은 안전진단 통과했다 그러면 그냥 사면 돼요? 아닙니다. 양극화가 커지고 지금 문제는요, 이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이 사업성만 보고 무조건 투자하면은 성공합니다. 예전에는 뭐 입지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물론 입지 가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지 가치 상당히 중요해요. 입지 가치 너무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 가치보다도 사업성이 더 중요해요. 어떤 지역을 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지어진다.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지어진다. 낡은 아파트 부숴서 재건축을 해서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럴 때 가장 포인트는 뭐예요?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나오는 데들만 진행이 될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지금 많은 지역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해서 재건축한다고 하고, 또 재개발 지역들 다 지정이 돼서 모아타운이니 신속통합기획이니 역세권 개발 등등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 중에서 뭐가 좋은데? 사업성 좋은 데들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성만 보고 투자하면 올해 2025년 부동산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자, 올해 시장은 마인드 싸움일 것 같아요. 마인드 뭐예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긍정 마인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10가지 중에서 8, 9가지가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도 한 가지 안 좋은 점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자하면 안 돼. 이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돼. 다른 거 좋아도 이것 때문에 못 해. 하나 때문에 못 해요.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0가지 중에 7, 8가지의 부정적인 게 있어도 2, 3가지의 긍정적인 게 있으면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장은 이 마인드 싸움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도 또 못하겠죠. 하지만 항상 투자라는 거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못 잡으면은, 내가 못 잡은 기회는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항상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설 이후 반드시 잡아야 할 역세권 소액투자처 공개 2월 5일입니다. 항상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력의 합입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어느 날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성공의 길로 인도를 하는 거죠. 로버트 콜리어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재테크 시장에서 성공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